달빛 아래 약속 서울의 오래된 동네. 낡은 벽돌 건물들이 촘촘히 들어선 골목길은 저녁이 되면 하루의 피로를 잊은 채 고요해진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은 언제나 존재했다. 바로 젊은 패션 디자이너 한유나의 작업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놓아지는 섬세한 디자인들은 낡은 작업실을 런웨이처럼 빛나게 했다. 유나는 명문가 집안의 딸이었지만 정해진 미래 대신 자신만의 꿈을 쫓아 이 좁은 골목길에 둥지를 틀었다. 그녀에게는 재능과 열정이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특히 집안에서 추진하는 정략 결혼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런 유나의 삶에 김민준이라는 남자가 나타난 것은 마치 거친 바람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았다. 민준은 유나가 일하는 건물 1층의 낡은 정비소에서 일하는 거친 손을 가진 남자였다. 매일 아침 유나가 출근할 때면 그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쳤던 인사였지만 어느 날 유나의 작업실 창문이 깨졌을 때 그는 말없이 달려와 유리창을 고쳐주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은 의외로 섬세했고 그 따뜻한 배려에 유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유나는 고가의 원단과 패션 잡지를 보며 영감을 얻었고 민주는 땀과 기름 냄새 속에서 쇠붙이를 다루는 거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심. 그들은 낡은 정비소 한 구석에서 혹은 차가운 달빛 아래 골목길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나갔다. 유나는 민준의 낡은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주었고 민준은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에 난 작은 상처를 걱정했다. 그들의 사랑은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유나의 부모님은 민준을 가난뱅이 깡패라며 비난했고 그녀에게 당장 관계를 정리하라고 강요했다. 넌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야. 나는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는 유나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유나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남산타워 아래로 갔다.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을 감쌌다. 민준은 유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유나 씨, 당신은 항상 밝은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내 옆. 하지만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 손으로 만들어줄게요. 지금은 비록 가진 것 없지만 평생 당신을 빛나게 할 거예요. 약속해요. 평생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당신은 언제나 런웨이 위에서 빛나는 여왕처럼 살게 될 거예요. 내가 당신의 뒤에서 모든 그림자를 막아줄게요. 민준의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는 유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의 인생에서 그 누구도 그녀의 꿈과 그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진심을 다해준 사람은 없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명예를 위한 도구로 생각했고 정략 결혼 상대는 그저 정해진 배우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그녀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그 밤 유나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정해진 운명에 갇힌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을 선택했다. 다음 날 새벽 유나는 조용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민준이 만들어준 낡은 천 조각으로 만든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
그리고 그들의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낡은 골목길 어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민준에게로 달려갔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보자마자 환희로 가득 찼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울의 밤을 가로지르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들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달빛 아래에서 굳게 약속되었다. 도주와 덫.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 유나와 민주는 낡은 좌석에 몸을 기댄 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유나는 가슴 한구석에 밀려오는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민준의 따뜻한 손이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걱정 마요, 유나 씨. 내 사촌 형님만 만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형님은 서울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셔서 아는 게 많아. 민준의 말에 유나는 애써 미소 지었다. 기차는 새벽녘에야 서울역에 도착했다. 낯선 도시는 그들에게 거대한 미로 같았다. 그들은 민준의 사촌형 김영철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인 한 모텔로 향했다. 영철은 민준과는 전혀 다른 번지르르한 양복 차림에 번들거리는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유나를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모르게 불쾌함을 자아냈다. 어이쿠 민준아, 네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꼬셨을 줄이야. 장하다 장해. 영철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민준은 그저 멋쩍게 웃었다. 영철은 그들을 데리고 한 허름한 여관으로 안내했다. 일단 여기서 지내고 있어. 내가 좋은 방이랑 일자리 알아봐 줄게. 근데 말이지, 돈은 나한테 다 맡기는 게 좋겠어. 여기 서울은 낯선 사람에게는 사기꾼 천지니까 내가 다 관리해 줄게. 순진한 민주는 사촌형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는 유나에게 형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거야 라고 속삭였다. 유나는 왠지 모르게 영철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을 떨쳐낼 수 없었지만 민준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 침묵했다. 그들은 가지고 온 전 재산을 영철에게 건넸다. 그 돈은 그들의 미래를 위한 전부였다. 영철은 그들의 돈을 받고는 자, 이 돈으로 일단 여관비도 내고 내가 좋은 집도 알아볼 테니 며칠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들은 영철이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영철은 나타나지 않았다. 초조해진 민주는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유나는 불안한 마음에 손을 떨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여관 주인이 그들을 찾아왔다. 아가씨 총각, 여관비 내야지. 벌써 일주일이나 됐어. 민주는 당황하며 영철이 여관비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관 주인은 코웃음을 쳤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 돈 한 푼도 안 냈어? 내일 아침까지 돈 안 내면 당장 나가. 그 순간 유나와 민주는 영철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믿었던 사촌형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다. 민주는 유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미안해 유나 씨. 내 잘못이야. 내 멍청한 믿음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망쳤어. 유나는 절망 속에서도 민준의 손을 잡았다. 울지 마요 민준 씨. 우리에겐 아직 서로가 있잖아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들은 벼랑 끝에 몰렸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그들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가진 것 하나 없이 쫓겨나
차가운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게 되었다. 유나는 이 모든 시련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망친 자신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다. 희망을 잃어버린 채 낯선 도시의 어둠 속에서 그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락에서 시작된 몸부림. 서울의 겨울밤은 차갑고 혹독했다. 가진 돈 한 푼 없이 여관에서 쫓겨난 유나와 민주는 얇은 옷가지에 몸을 웅크린 채 낯선 도시의 거리를 떠돌았다. 차가운 바람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와 그들의 몸을 떨게 했지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밤을 버텨냈다. 길거리 벤치에서 혹은 지하철역 구석에서 밤을 지새우는 나날이 이어졌다. 유나의 고운 손은 굳은 살이 박히고 민준의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났다. 그들은 이미 정해진 미래를 등지고 온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유나를 근처 공원에 숨겨두고 혼자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그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오직 유나를 다시 웃게 만들겠다는 일념만이 그를 움직였다. 며칠을 헤맨 끝에 그는 한 허름한 자동차 정비소에 취직할 수 있었다. 그곳은 시골에서 온 민준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촌티 난다는 이유로 동료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들의 놀림은 단순한 언어 폭력에 그치지 않았다. 민준이 작업 중인 차량의 부품을 몰래 빼돌려 그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가 점심을 먹는 동안 작업복에 기름을 뿌리는 등 교묘하고 악랄한 괴롭힘이 매일 이어졌다. 민주는 유나에게 차마 이런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밤늦게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늘 지쳐 있었고 손가락에는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그는 괜찮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유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잠든 사이 그의 낡은 작업복을 빨아주려던 유나는 그의 등에서 끔찍한 멍자국을 발견했다.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오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나의 떨리는 질문에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유나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만 되뇌일 뿐이었다. 유나는 더 이상 민준이 혼자 감당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에 버려졌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민준과 함께 살아남겠다는 처절한 의지뿐이었다. 그녀는 시장을 돌며 낡은 천 조각과 실을 구했다. 그리고 정비소에서 돌아온 민준에게 낡은 수레한 대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둘이 함께 돈을 벌어야 해, 오빠. 나 혼자서는 살 수 없어. 유나의 단호한 가희의 눈빛에 민주는 그녀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유나는 시장 구석에 자리를 잡고 직접 만든 손수건과 파우치, 머리끈을 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냉정한 시선과 저런 것도 디자이너가 만들었나? 나는 비아냥거림에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솜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조금씩 그녀의 손수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유나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바느질을 했다. 손가락에는 물집이 잡혔고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다. 낮에는 행상으로 밤에는 바느질로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민준 또한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도왔다. 주말에는 유나의 곁에 앉아 바늘에 실을 꿰어주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한 존재였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이 험난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이어갔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 자체가 서로의 전도가 되어가고 있었다. 작은 집과 희망의 빛, 혹독했던 서울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골목길을 감싸안을 때쯤
유나와 민준의 삶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유나의 손수건과 파우치는 입소문을 타며 꾸준히 팔려나갔고 민준은 끈질긴 성실함으로 정비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되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의 낡고 허름한 지하 단칸방을 얻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그들의 작은 방 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낡은 재봉틀 소리가 밤늦도록 울려 퍼졌고 민주는 퇴근 후 유나를 위해 직접 끓인 라면을 대접했다. 라면 한 봉지에 김치 한 조각이었지만 그들의 식탁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요로웠다. 유나는 민준의 멍든 몸을 정성껏 주물러주며 오빠, 조금만 더 힘내자. 곧 우리만의 집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민준은 그런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가 당신에게 평생 호강시켜줄게 라고 처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들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 민준은 정비소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마침내 반장으로 승진했다. 더 이상 동료들의 괴롭힘은 없었고 월급도 2배 가까이 올랐다. 유나 역시 시장에서 섬씨 좋은 아가씨로 불리며 룬주는 단골 손님들을 확보했다. 그녀는 이제 낡은 수레 대신 작은 천막을 치고 옷감과 재봉틀을 가져다 놓고 즉석에서 수선을 해주거나 주문 제작을 받았다. 그들의 통장에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유나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오빠, 나 우리 아이를 가졌나 봐. 민준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그들의 힘들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임신 때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을 겪었던 아픔이 있었기에 이번 임신 소식은 그에게 더욱 절실한 기쁨이었다. 민주는 유나를 품에 안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들은 마침내 지하 단칸방 생활을 청산하고 따뜻한 햇살이 드는 낡은 작은 집을 계약했다. 넓은 거실은 아니었지만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었고 아기를 위한 작은 방을 만들 수 있었다. 유나는 작은 집을 꾸미며 행복에 겨워있고 민주는 그런 유나를 보며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10달 뒤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김진아가 태어났다. 진아는 그들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이었다. 민주는 갓 태어난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아빠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라고 맹세했다. 유나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이제 부자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부자보다도 풍요로운 마음을 가졌다. 그들의 작은 집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모든 시련이 끝난 것만 같았다. 그들은 이 작은 행복을 영원히 지키리라 다짐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항해를 시작하는 듯 보였다. 예고 없는 재앙. 진아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을 가득 채우던 평화롭고 따스한 오후였다. 유나는 시장에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주는 평소보다 조금 늦는 모양이었다. 진아야, 아빠 오시면 같이 맛있는 거 먹자. 유나의 말에 진아는 천진난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쿵쿵쿵 하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민준이 왔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었지만 문 밖에는 민준 대신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끝나기도 전에 남자들은 무력으로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붉은색 딱지와 서류 뭉치가 달려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거실의 텔레비전, 냉장고, 그리고 진아의 장난감 상자까지 보이는 모든 물건에 압류라는 붉은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유나는 경악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멈춰요! 그녀의 절규에도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때 저녁 햇살을 받으며 교복 차림의 진아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이 활짝 열린 채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낯선 사람들과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살림살이를 본 진아는 겁에 질려 신발 주머니를 떨어뜨렸다. 엄마, 이게 뭐야? 진아의 불안한 목소리에 유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때 민준이 맨발로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여보, 이게 무슨... 민준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남자들에게 붙잡혔다. 유나는 민준에게 달려가 대체 무슨 일이야, 오빠? 이 사람들이 누구야? 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몸을 벌벌 떨기만 했다. 남자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준 씨, 당신이 선 보증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신이 보증을 선 회사의 대표가 부도를 내고 잠적했거든요. 당신은 연대 보증인으로서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합니다. 유나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민준이 결혼 전 자신에게 했던 평생 하얀 와이셔츠만 입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떠올랐다. 그 약속을 지키려 평생 먼지 쌓인 공장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공장장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당시 관례처럼 여겨지던 보증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민준은 유나와 진아에게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거대한 빚 앞에서 무릎 꿇고 말았다. 그날 밤 세 가족은 붉은 딱지가 가득한 차가운 집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유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민준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이제 어떡해? 유나의 절규에 민준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다. 진아 또한 난생 처음 겪는 충격적인 상황에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들의 따스했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절망과 공포가 가득한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며칠 뒤 민준은 홀연히 사라졌다. 그는 식탁 위에 낡은 편지 한 통만을 남겨두었다. 편지에는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내가 할 테니 당신과 진아는 잘 지내줘. 미안해. 라는 짧은 문구만 적혀 있었다. 무책임하게 모든 것을 떠넘긴 그의 행동에 유나의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민준을 향한 사랑이 증오로 변해버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유나는 이제 홀로 남은 딸 진아를 위해 그리고 그녀의 삶을 망쳐버린 민준에 대한 분노를 연료 삼아 다시 한번 절망과 싸워야만 했다. 증오와 고독. 민준이 떠난 후 유나의 삶은 다시 지옥으로 변했다.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편지는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차가운 돌덩이 같았다.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 무책임한 문장은 유나에게 사랑이 아닌 깊은 증오만을 남겼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함께 이겨내자고 서로에게 힘이 되자고 약속했던 남자가 가장 힘든 순간에 홀로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유나는 며칠 반나절로 민준을 찾아다녔다. 그들이 추억을 쌓았던 정비소, 낡은 골목길, 그리고 처음 만났던 공원까지.
하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나는 민준이 살아있다고 믿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그녀는 그가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며 자신과 딸을 모른 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확신은 유나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잔해를 모두 불태우고 오직 차갑고 단단한 증오만을 남겼다. 그녀는 이제 민준을 사랑했던 과거의 자신을 부정했다. 그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그의 무책임함이었다. 그를 원망하지 않고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 유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딸 진아뿐이었다. 진아는 아직 어렸지만 아빠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엄마의 깊은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진아의 순수한 물음은 유나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유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아빠는 잠시 먼 곳으로 출장 가셨어 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흔들렸다. 진아는 점점 엄마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집에는 웃음 대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민준이 남긴 빚은 유나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빚쟁이들은 수시로 찾아와 위협적인 말들을 내뱉었고 유나는 진아를 보호하기 위해 더 강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다시 시장으로 나가 예전처럼 행상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 대신 생존을 위한 처절함만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고생이 많다고 동정했지만 유나는 그 시선조차 견딜 수 없었다. 유나는 낮에는 시장에서 밤에는 가정집 부업으로 바느질을 하며 하루도 쉴 틈 없이 일했다. 그녀의 손은 이미 굳은 살로 뒤덮여 딱딱해졌고 지친 몸은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쓰러지듯 잠들기 일쑤였다. 진아는 홀로 남겨진 시간이 많아졌고 엄마의 냉정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에 점차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유나는 지칠 때마다 민준이 남긴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리고 매번 내가 너를 찾아내고야 말겠어. 네가 우리에게 저지른 죄를 평생 갚게 할 거야. 라고 되뇌었다. 민준에 대한 증오는 그녀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유나는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살려 작은 옷가게를 차렸다. 그녀의 가게는 입소문을 타며 성공했고 그녀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로 불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딸 진아를 훌륭하게 키워내고 자신처럼 비창한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진아에게 절대 남자를 믿지 마. 사랑은 네 인생을 망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주입했다. 진아는 엄마의 강요에 따라 사랑 대신 현실을 택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안정적인 직업을 택했고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며 자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아빠의 부재가 남긴 상처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유나는 딸이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며 고통스러워했다. 네 아빠는 우리를 버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그리워할 필요 없어. 유나의 차가운 말에 진아는 더 이상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감싸고 있는 고독의 벽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한 채 각자의 고독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다. 유나의 삶은 민준을 향한 증오와 딸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깊은 고독으로 채워져 있었다. 성공의 그늘. 민준이 떠난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유나의 이름은 이제 패션 디자이너 한유나로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옷가게는 작은 골목을 벗어나
청담동의 한 고급 빌딩에 자리 잡았고 그녀가 디자인한 옷들은 수많은 유명 인사들에게 사랑받았다. 패션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감동하며 그녀를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의 롤모델로 칭송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유나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매일 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을 걸친 채 파티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빛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지만 그 성공의 끝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성공을 이룰수록 더욱 깊은 고독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시장에서 손수건을 팔던 앳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냉정하고 카리스마 있는 한 대표님이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 대신 무표정이 자리 잡은 지 오래였다. 유나의 모든 성공은 민준에 대한 증오를 연료 삼아 타오른 불꽃이었다. 그녀는 성공을 통해 민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봐, 너 없이도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네가 버린 내가 이렇게나 강해졌다고.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민준은 그녀의 곁에 없었다. 그녀의 성공은 그에게 닿지 않는 외로운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민준의 흔적을 찾으려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정말로 세상을 떠난 것일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그녀의 성공을 지켜보며 비웃고 있을까? 이 끝나지 않는 의문은 유나의 마음속에서 독처럼 퍼져나갔다. 딸, 진아와의 관계 또한 예전 같지 않았다. 진아는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엄마의 차가운 태도와 끝없는 일에 대한 집착에 상처받았다. 진아는 엄마에게 사랑을 갈구했지만 유나는 성공만이 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돈이야. 돈이 있어야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해. 내가 당했던 것처럼. 유나의 반복되는 말은 진아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진아는 엄마의 강요에 따라 사랑 대신 안정적인 삶을 택했고 엄마처럼 성공을 쫓아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어느 날 밤 유나는 늦은 시간까지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민중이 만들어준 낡은 천 조각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성공은 그녀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은 채워주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을 갈구하는 외로운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성공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 없었고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만들어낸 그림자 속에서 민준을 향한 증오와 그리움이라는 이중적인 감정, 만들의 늘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 빛은 그녀의 내면을 밝혀주지 못했다. 미스터리한 회장의 기한. 진아가 결혼을 발표한 날, 유나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딸이 자신처럼 고통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녀는 진아의 결혼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딸의 시댁은 명망 높은 법조계 집안이었기에 유나는 혹시나 자신의 초라했던 과거가 딸의 앞길을 막을까 두려웠다.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딸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유나는 평소 눈여겨보던 신규 프로젝트, 바로 강남의 한 초고층 빌딩 디자인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진아 결혼 비용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밤낮으로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마침내 면접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당당하게 건물주를 만나러 갔다.
그녀의 앞에 앉은 사람은 바로 그 프로젝트의 오너이자 수수께끼에 쌓인 건설사 미래건설의 회장이었다.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유나는 숨을 멈췄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중후한 슈트를 입은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왠지 모르게 낯익었다. 유나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유나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25년 전 그녀의 곁을 떠났던 그 남자, 김민준의 눈빛과 똑같았다. 유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입술이 바싹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준이는 죽었어. 죽었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민준이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가 지난 25년간 쌓아왔던 모든 증오와 성공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경악에 찬 표정을 읽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유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유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당신 누구야?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슬픔,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 유나야, 나야, 민준이야.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거칠었지. 있어? 유나는 그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의 입에서 나온 사과는 유나의 가슴을 더욱 찢어 놓았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증오가 한순간에 밀려와 그녀를 덮쳤다. 유나는 잡힌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미안해? 당신이 내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 당신이 사라진 후에 나는 지옥에서 살았어. 당신 때문에 우리 진아는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야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대체 누군데? 그녀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세게 폭발했다. 민주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유나의 절규를 묵묵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 순간 유나는 자신이 지난 25년간 증오했던 그 남자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박혀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증오는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던 것이다. 재회는 그녀에게 감격과 기쁨 대신 더 큰 고통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인생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민준의 귀환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유나의 지난 세월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제 그녀는 민준의 곁을 떠났던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고백과 고통의 진실. 유나는 민준의 회장실을 뛰쳐나와 무작정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살아있다. 그가 살아있다니.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남자가,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남자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눈앞에 나타났다. 유나는 건물의 비상계단 구석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때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민준이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넸다. 그 손수건은 25년 전 그녀가 그에게 선물했던 이제는 희미해진 자수무늬가 박힌 것이었다. 유나는 그 손수건을 보자마자 더욱 서럽게 울었다. 미안해 유나야. 정말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25년간 억눌러왔던 회한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유나의 절규에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25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죽으려고 했어.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너와 진아에게 집 만드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 낡은 차를 몰고 강변으로 갔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너와 진아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도저히 그럴 수 없더라. 내가 여기서 죽으면 너와 진아에게 남는 건 무책임하게 도망친 남편이자 아빠라는 낙인돈일 텐데 차라리 내가 살아서 이 모든 빚을 갚고 너에게 당당하게 돌아와서 내가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자고 생각했어. 민주는 그 후로 모든 흔적을 지운 채 노숙자처럼 산에서 생활했다. 막노동, 식당 설거지, 대리운전,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은 뜻밖에도 주식과 부동산 투자였다. 도서관 막노동 일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주식 관련 책을 보게 됐어. 단돈 100만 원으로 30억 자산가가 됐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지.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면서도 밤마다 주식 공부에 매달렸고 운이 좋게도 돈을 꽤 벌게 됐어. 그 돈으로 낡은 빌라들을 사들였는데 재개발붐이 일면서 집값이 폭등했어. 그렇게 불린 돈으로 지금의 회사를 차리게 된 거야. 유나는 그의 이야기에 충격과 동시에 묘한 감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어? 왜? 당신이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나는 매일 밤 기도했는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건데? 유나의 격정적인 질문에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돌아올 수 없었어, 유나야. 15년 전부터 나는 만성 신부전증에 걸렸어. 주 3회 투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몸이 된 거야. 너와 진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내 병수발을 들게 할 수는 없었어. 내가 당신들을 버리고 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집만 될 수는 없었어. 그래서 나는 너와 진아의 얼굴을 보면서도 차마 나타나지 못했어.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않고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오직 돈만 벌었어. 이 모든 것을 너와 진아에게 주기 위해 당신의 딸 결혼식 때 당당한 아빠의 모습으로 손을 잡아주고 싶었어.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제 힘들게 살지 말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싶었어. 이 건물이 바로 당신과 진아를 위해 내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야. 민준의 고백에 유나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25년간 그를 증오했지만 그 시간 동안 민주는 홀로 병마와 싸우며 오직 그녀와 딸을 위해 살아왔던 것이다. 그녀의 모든 증오가 한순간에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깊은 사랑을 느꼈다. 유나는 민준의 병든 몸을 어루만지며 바보, 정말 바보 같아. 왜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어 라며 흐느꼈다. 그들의 재회는 기쁨과 행복이 아닌 깊은 상처와 회한으로 가득 찬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들의 잃어버린 25년은 그 어떤 말로도 채울 수 없는 아프고 절절한 시간이었다. 고통의 선택. 민준의 고백은 유나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녀가 25년간 쌓아왔던 민준에 대한 증오의 탑은 그의 아픈 진실 앞에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와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홀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의 무책임함을 원망하며 화려한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성공은 이제 더 이상 자랑스러운 훈장이 아니라 민준의 희생 위에 세워진 부끄러운 감옥이었다. 유나는 민준의 회장실을 나와 밤늦도록 차를 몰았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민준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다.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홀로 진아를 키우며 눈물 흘리던 밤,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며 느꼈던 공포, 그리고 민준을 향한 끝없는 원망.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이제는 민준의 희생과 맞물려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유나는 운전대 위로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녀는 민준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 용서할 수 있을까? 25년간의 세월이 그저 미안하다 하는 한마디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던가. 민준이 아프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다. 그를 다시 만나 사랑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들의 사이에는 깊은 상처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외면하고 다시 혼자 살아갈 수도 없었다. 그의 병든 모습을 본 이상 그녀는 그를 다시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유나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다시 혼자만의 삶으로 돌아가 민준의 존재를 잊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병든 민준의 곁을 지키며 지난 세월의 빚을 갚아나가는 길. 어느 길을 택하든 그녀에게는 고통만이 남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진아의 문자가 도착했다. 엄마, 어디야? 괜찮아? 진아의 걱정스러운 문자에 유나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진아는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한 빛이었다. 유나는 진아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녀는 딸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아빠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딸의 결혼식에서 민준이 당당하게 진아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고 싶었다. 유나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녀의 차는 민준의 회장실이 있는 건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지난 25년간 그녀를 지배했던 증오와 미움을 모두 버리기로,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상처받은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이어붙이기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성공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곁을 지켜줄, 그리고 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한 사람의 아내이자 엄마였다. 그녀의 선택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유나는 민준의 회장실 문을 열었다. 민준은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바보야, 당신 딸 결혼식에 아빠 없이 보낼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나도 이제 혼자서는 못 살겠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유나의 눈물 젖은 고백에 민준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그들의 포옹은 뜨거웠지만 그 안에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아픔과 함께 다시 시작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선택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었다. 진아의 결혼식 날 아침, 유나는 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을 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 진아, 정말 예쁘구나. 유나의 눈물은 기쁨과 함께 진아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지난 세월 동안 아빠의 부재로 인해 힘들어했을 딸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섰다. 그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있었지만 병색이 완연한 얼굴에는 긴장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진아는 민준을 보자마자 멈칫했다.
25년 만에 보는 아빠의 모습은 그녀가 기억하는 젊은 아빠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과 깡마른 몸,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눈빛. 진아는 어린 시절 아빠의 존재를 궁금해하며 혼자 울었던 수많은 밤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진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 아빠. 진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민주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진아에게 다가가지도 시당은 하고 그저 멀리서 울기만 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민준의 손을 잡고 진아에게 데려갔다. 진아야, 아빠를 용서해 주렴. 유나의 간절한 말에 진아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민준의 품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아빠, 왜 이제 왔어? 보고 싶었잖아. 진아의 울음은 25년간 쌓였던 그리움의 폭발이었다.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민주는 진아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섰다. 25년 전 그가 유나에 대해 약속했던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입장하는 아빠로서의 약속만은 지킬 수 있었다. 유나는 하객석에 앉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의 존재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준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진아와 유나의 곁에 섰다. 그때 진아의 시아버지인 공증인 박 회장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박 회장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김 회장님, 따님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희 집안에 귀한 보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은 멋쩍게 웃으며 저희 부족한 딸을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유나는 가슴 한편의 안도감과 함께 민준이 25년 동안 얼마나 고독하게 살아왔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피로연이 끝난 후 유나와 민준, 진아는 조용한 방에 모여 앉았다. 진아는 민준에게 물었다. 아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진아에게 자신의 지난 세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빚 때문에 도망쳤던 이야기, 노숙자로 살며 막노동을 했던 이야기, 그리고 병마와 싸우며 홀로 성공을 일구었던 이야기까지. 진아는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이제 아프지 마세요.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제가 아빠 병간 후 다 해드릴게요. 진아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진아야. 아빠는 너와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해. 행복하게 살아야 해. 민준의 말에 유나는 진아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진아야, 엄마는 아빠랑 다시 시작할 거야. 아빠의 옆을 지켜줄 거야. 아빠가 다시는 혼자 아프지 않도록. 유나의 말에 진아는 미소 지으며 네, 엄마. 아빠를 잘 부탁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 누웠다. 민주는 잠든 유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나야. 나를 용서해줘서. 유나는 잠든 척 민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25년 전 이미 끝났지만 그들의 진정한 사랑은 이제야 비로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늦은 사과는 영원히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의 서약이 되었다. 잃어버린 시간의 보상. 진아의 결혼식이 끝난 후 유나와 민주는 민준이 살던 곳으로 향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하지만 유나는 그곳에 민준의 흔적이 거의 없음을 알아챘다. 화려한 가구들 사이로 낡은 컵라면 봉지와 음료수 병만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민준이 지난 25년간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바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서 왜 여기서 혼자 일했어? 유나의 말에 민준은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었다. 당신과 진아에게 돌아오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여기에 가둬두고 살았어. 이게 내가 나 자신에게 내린 벌이었지. 유나는 그날 밤 민준의 낡은 옷들을 버리고 깨끗한 새 옷으로 채웠다. 냉장고에는 신선한 음식들을 가득 채웠고 낡은 컵라면 봉투들은 모두 치워버렸다. 그리고 민준의 병든 몸을 보살피기 시작했다. 주 3회 투석을 받는 민준의 옆을 지키며 유나는 잃어버린 25년의 시간을 보상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젠 혼자가 아니야.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 유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민준에게 그 어떤 약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다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했다. 민준은 투석 때문에 먼 여행을 떠날 수는 없었지만 유나와 함께 걷는 한강 산책로가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였다. 민준은 유나의 손을 잡으며 정말 꿈만 같다. 다시 당신과 함께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라고 말했다. 유나는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이제부터는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나랑 진아만 생각하며 건강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재회 소식은 딸 진아에게도 큰 기쁨을 주었다. 진아는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민준을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다. 진아는 민준의 병수발을 들며 아빠, 제가 어릴 때 아빠랑 같이 하고 싶었던 거 이제라도 다 같이 해요. 아빠가 가장 좋아했던 축구 경기도 같이 보고. 민준은 딸의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쁘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다. 그리고 1년 뒤 진아가 임신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엄마, 아빠,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유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곧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민준 또한 할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손주에게는 꼭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을 가르쳐줘야겠다 라고 말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유나와 민준은 잃어버린 25년의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남은 여생을 서로에게 헌신하며 살았다. 민준은 더 이상 돈을 쫓아다니지 않았고 유나는 일에서 손을 떼고 민준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함께 지내는 매일매일이 기적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의 보상을 진정한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되찾았다. 그들의 삶은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비로소 완전해졌다.